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그 사실을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다. 말기 환자들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는 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간다. 그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남은 삶의 순간을 깊이 음미한다. 그러므로 호스피스에는 호의와 미소, 품위와 기쁨, 친절과 예의, 사랑과 연민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득하다. 나는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가득한 곳에서 일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세기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 틈에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습니다. 덜 위험하고 덜 힘들고 위생적이라는 이유 말고도 세상살이로 다 바쁘고 먹고 사느라 정신없다 보니 인생의 첫 손길과 마지막 손길을 돈 받고 일하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의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떠나서 마지막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편하게 가고 싶은데 마지막 눈에 담고 가는 모습이 차가운 병실과 몸에 여기저기 꽂힌 링거줄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사는 웰빙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웰다잉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메이븐에서 펴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레이첼 클라크는 영국인으로 공중보건의사이자 완화의료 전문가입니다. 완화의료 전문가란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지막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영국의 월트셔란 시골 마을의 의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탄생과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랐는데요. 아버지를 통해 친절하고 인정 많은 의사의 모습을 자연스레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의사의 길로 접어들진 않았죠. 그녀는 옥스포드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저널리스트로 일하다 내전이 일어난 곳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또 자신도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 그리고 사고 당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얻게 된 깨달음으로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의대에 다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동료 의사들이 모두거리는 완화의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책은 클라크 박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환자들과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삶과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가슴 뭉클거리는 사연도 많지만 그보다도 그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게 하고 최대한 무리 없이 받아들이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과장됨 없이 차분하게 쓰여진 글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선데이 타임스 톱 10 베스트셀러, 영국의 신문인 가디언이 선정한 2020년 읽어야 할 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웰다잉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글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포기와 좋은 선택에 대하여. 외관상 평온해 보이는 인테리어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출몰한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진 동생이 형을 벽에 밀어붙인다.
우리는 야성의 분출을 억제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경비원을 호출한다. 누군가는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고 누군가는 피가 날 정도로 콘크리트 벽에 주먹을 날린다. 또 누군가는 상실의 아픔에 몸부림치며 쓰러진다.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흐를 때면 나 역시 그런 감정에 휩쓸리기도 한다. 한 번의 파도에 또 한 사람에게 이토록 강력한 힘이 있다면 세상엔 나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존재할 것이다. 이와 다르게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환자 본인의 절박함이 병동을 뒤흔드는 경우는 의외로 별로 없다. 환자는 호스피스 문을 들어설 무렵 이미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종양 전문의, 혈액학 전문의, 내과의, 외과의 등 여러 동료들이 환자가 치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힘겨운 이야기를 이미 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때로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떨어지기도 한다. 조를 처음 만났을 때 겉으론 너무 멀쩡해 보여서 깜짝 놀랐다. 의무 기록지를 읽고 초음파 검사 기록을 살펴본 뒤에야 나는 조가 건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조는 겨우 36살이었다. 주재원인 부모님을 따라 케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덕분에 광활한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사바나, 자유롭게 뛰노는 영양과 사자무리 등 야생에 대한 추억이 많았다. 하지만 그를 너무 일찍 무너뜨릴 씨앗도 그때 뿌려졌다. 아프리카의 강렬하면서도 치명적인 햇빛이 그의 피부세포에 침투해 DNA를 공격했다. 그의 유전자 코드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이로 인해 돌연변이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세포가 치명적 무기로 바뀌었다. 세포 하나가 점점 증식하면서 끈질기고 탐욕스럽게 영역을 넓혀나갔다. 처음엔 작은 뾰루지 하나가 등에 돋았는데 살짝 가렵고 진물이 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뾰루지는 흡인지에 떨어진 잉크처럼 늑골 전체로 번져나갔다. 마침내 아내인 앤지가 얼른 의사에게 가보라고 채근했다. 그 뒤론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조는 수술대에 올라 강렬한 네온 조명을 받으며 날카로운 메스에 몸을 내맡겼다. 조직검사 결과는 외과의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을 확인해 주었다. 조는 이미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을 벗어났다. 영국의 음울한 하늘 아래 정착해서 2딸을 둔 가장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피부암인 악성 흑색종 진단을 받았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흑색종이 흔히 그렇듯이 혈액 속에 몰래 숨어있던 악성세포가 감지되지 않은 채 지독한 인내 시간을 보내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이다. 수술을 받고 나서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젠 흑색종에서 벗어났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 무렵 지금껏 기회를 엿보던 악성세포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끔찍하게 그 존재를 알렸다. 어느 날 저녁, 조는 2딸과 함께 아내가 준비한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멀쩡하게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타일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팔다리가 덜덜 떨리고 눈이 휙휙 돌아가고 침이 질질 흘렀다. 조의 흑색종은 피부에서 뇌로 급속히 번졌다.
발작은 한 간질제로 금세 통제됐지만 종양은 바위 밑에 들러붙은 개처럼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 심지어 최신 감마나이프 수술로도 없앨 수 없었다. 조가 호스피스에 들어와서 나와 두 번째로 만났을 땐 멀쩡하던 겉모습마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다. 간병인으로 일하는 엔지가 생활비와 의료비를 대느라 녹초가 되도록 일하는 사이 조는 집에서 힘겹게 두 딸을 돌봤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여러 방면으로 도와줬지만 조의 기력은 급속도로 떨어졌다. 부부는 이제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언했다. 얼른 체중을 불리고 기력을 회복해야 두 딸과 놀아주고 면역요법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엔지는 소매 끝에 늘어진 실을 만지작거리면서 바닥만 내려다봤다. 내가 알기론 종양 전문의들은 조가 더 이상 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 발작이 재발하고 종양이 퍼질 대로 퍼졌기 때문에 그의 몸은 너무 약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의료진은 조를 호스피스로 이송시키면서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조가 신뢰에 맞지 않는 종양 전문의 팀이 그에게 사실대로 설명해 주길 내내 기다렸다. 치료를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조가 어린아이처럼 자꾸 보챘다. 면역요법이 잘 진행되면 감마나이프 수술도 더 받을 겁니다. 아무튼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재구가 남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아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엔지는 조의 말을 고지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내게 말했다. 애들한테 얼른 가봐야 해요. 종양 전문의가 올 때까지 여기서 하염없이 기다릴 순 없어요. 두 쌍의 눈이 나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한 쌍은 희망으로, 다른 한 쌍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삶과 죽음의 무게에 짓눌린 이곳만 아니라면 어디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금 이 순간 조의 머릿속은 무슨 생각으로 차 있을까? 둘째 딸의 입학식, 졸업식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큰딸의 모습, 두 딸이 서로 먼저 남자친구를 사귀겠다고 경쟁하는 모습, 해변에서 보내는 여름 휴가, 한겨울의 눈싸움. 보석처럼 반짝거릴 이 모든 순간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 없이 펼쳐질 것이다. 나는 힘겨운 대화를 다른 의사에게 떠넘기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게 환자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우기면서 온갖 타당한 이유를 떠올렸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가 여전히 갈망하는 삶에서,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래에서 그를 떼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어마신 후 자리에 앉았다. 바깥 세계는 그림자 너머로 사라졌다. 네 개의 눈이 운명의 갈림길에서 나를 초조하게 쳐다봤다. 지금부터 내가 선택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했다. 한 번 뵙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었다. 환자가 여전히 믿고 의지할 희망은 남겨두되 헛된 미래에 대한 집착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환자와 그의 창창한 미래 사이를 갈라놓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남은 인생도 여전히 충만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나는 감정을 자제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 종양 전문의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이 무척 약해졌다고. 맞아요. 조가 내 말을 잘랐다. 그래서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서 얼른 체력을 회복해야 면역요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조는 기운이 달려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조가 헛된 희망을 품지 않도록 직설적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조. 의료진이 우리에게 전한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면역요법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면역요법을 감당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날 더 강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온 것 아닙니까? 좋은 음식도 먹이고 물리치료도 해달라고요. 난 좋아질 겁니다. 엔지,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 좀 해. 얼른. 엔지를 돌아보니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의료진이 내린 결정을 엔지가 번복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음을 두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조, 엔지도 당신이 살기를 원해요. 당신만큼이나 간절히. 하지만 당신이 이젠 어떤 치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음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기력이 다 떨어져서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요. 내가 노력할 겁니다. 제발 나한테서 기회를 빼앗지 말라고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었다. 조, 우리가 지금 치료를 더 시도하면 당신은 더 나빠질 거예요. 남은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요. 우린 당신의 암을 치료할 수도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은 시간을 가족과 최대한 즐겁게 보내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참으로 길고도 암울한 침묵이 이어졌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는 죽는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조의 경우엔 그 말이 무익한 몽둥이질 같았다. 엔지도 나처럼 말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혹시나 조가 잠들었나 싶어 살폈더니 감긴 눈 뒤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현 상황을 헤아리고 어쩌면 받아들이려 애쓰는지도 몰랐다. 마침내 조가 저승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힘겨운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를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조, 당신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린 앞으로 남은 시간을 당신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도우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암을 멈춰줄 순 없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걸 포함해서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뭐든 할 거예요. 물론 나는 조가 이런 뜻으로 묻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조는 뚝 잘리지 않은 온전한 미래를 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다. 소중히 간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는 그 시간을 연장하려고 헛된 치료에 매달리며 자신을 괴롭혔다. 나는 그의 희망을 전부 무너뜨리고 싶진 않았다. 내 임무는 조를 비탄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일 만큼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난
죽을 겁니다. 조가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요, 조. 하지만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아직 있어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죠. 우린 당신이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죠? 희망을 재설정하면 가령 딸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겠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조의 목표는 아주 간단했다. 아내와 두 딸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조는 너무 지쳐서 대화를 더 이어가지 못했다. 엔지와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뜻밖에도 엔지가 내게 고맙다고 했다. 어려운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꼭 나눴어야 할 얘기였어요. 그이는 치료에만 매달리느라 다른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보내면 좋으련만. 엔지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내일 우리 딸들을 만나줄 수 있나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좀 있거든요. 나는 생각만으로도 아찔했다. 선택지가 있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조용한 사무실에서 로티와 사라를 만났다. 엄마와 4살 된 로티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이 주로 사라가 대화를 이끌었다. 선생님은 왜 우리 아빠한테 치료를 더 안 해주는 거죠?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투라기엔 너무 엄숙했다. 하지만 나는 곧 갈래머리를 한 이 아이가 우리 병원의 연 의사들보다 2개 전이성 흑색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질문이 총알처럼 계속 날아들었다. 면역요법은 화학요법만큼 힘들지 않은데 왜 우리 아빠한테 그걸 더 못 받게 하는 거죠? 감마나이프 수술이 지난번엔 아빠한테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엔 왜 효과가 없는 거죠? 지금껏 나눴던 어떤 대화보다 10살 아이와의 이 대화가 가장 힘들었다. 질문 공세가 잠시 멈춰진 때는 사라가 북받치는 눈물을 참지 못한 순간뿐이었다. 하지만 흐느낌도 잠시뿐 사라는 금세 눈물을 닦고 고개를 한두 번 흔든 뒤 신문을 계속했다. 질문은 모두 달랐지만 내용은 한 가지였다. 나한테 뭐든 희망을 품을 만한 걸 줄 수 없나요? 하지만 사라의 아버지는 곧 죽을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나는 사라가 움켜쥔 지푸라기를 하나씩 빼냈다. 그러다 중간에 로티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에서 페파피그의 주인공이 꿀꿀거리며 웃는 소리가 났다. 그제야 비탄에 잠긴 소녀에게 아빠와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낼 방법에 대해 훈계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빠를 자주 안아주라든지 어두운 병실 분위기를 밝히도록 그림을 그리라든지 아빠를 웃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라든지 갖가지 조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아이를 돕는 건지 아니면 상처를 더 쑤시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의사의 말만 따르던 그 남자의 마지막 선택. 완화 의료를 행하는 의사로서 우리의 역할은 삶을 연장하는 게 아니다. 불가피한 일을 막으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다. 병이 통제를 벗어났음을 받아들이면, 즉
불치병의 최종성에 맞서지 않고 그 안에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의 도움으로 환자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삶의 질을 높이고 의미를 찾고 자잘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조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어린 딸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은 어떻게든 죽음과 질병에 맞서 이기려는 기존의 의학적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의학의 역사는 그런 싸움의 과정에서 얻은 승리의 산물이다. 최초의 백신과 항생제, 화학요법, 시험관하기, 뇌신경외과 수술, 티타늄 고관절, 인공망막, 인공심장, 안면이식 등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진다. 의학계의 이정표를 나열하는 이 순간 경이로움과 경외감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떠오른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기발한 재주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래,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렇지만 죽음은 결코 물리칠 수 없으며 얼마간이라도 유예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의학은 우리 삶을 연장할 힘을 지녔지만 의도치 않게 고통마저 연장시킬 수 있다.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생명 연장 치료가 다른 이에게는 의사들이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몹쓸 경험으로 전락하고 만다. 나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화학요법과 수술 때문에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리던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아무도 죽어가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진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한 환자가 내게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이 인간이고 또 하필 암에 걸려 있을 때는 예외라는 겁니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위관을 통한 장기적 영양 공급이 가능한 시대라 우리는 삶을 끈질기게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나? 오늘날 의사들은 죽음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환자가 간신히 연명이라도 하게끔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따질 게 아니라 이 환자를 굳이 살려야 하는가를 따져야 한다. 우리는 불가피한 죽음을 두고서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윤리적으로 곤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수명 연장이라는 약속은 못 지키면서 부작용만 잔뜩 안기는 과잉 진료의 시대에 의사와 환자와 가족이 이젠 노력을 멈추고 그만 놓아줄 때가 됐다고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련의 시절에 돌봤던 한 환자는 오로지 암만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넉 달을 허비했다고 호소했다. 흔히 환자를 서서히 은밀하게 위축시키는 여러 악성 종양의 궤적과는 달리 헨리 심슨은 단 몇 시간 만에 암세포에 제압당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길로 죽는구나 싶었죠. 이때부터 상황이 아찔한 속도로 전개되었다. 통증과 선망으로 병원에 실려와서 바로 정밀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신장에서 방광까지 연결해주는 요관을 종양이 둘러싸고 있었다. 52살의 헨리는 대단히 공격적이고 침습적인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약해진 신장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기 때문에 헨리는 막힌 신장에서 소변을 빼내줄
작은 플라스틱 튜브인 스텐스를 삽입하는 수술에 서둘러 동의했다. 수술 직후 헨리의 종양 전문의들은 암이 퍼진 대장과 그 주변을 제거하는 근치 수술을 제안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헨리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수술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헨리는 수술을 견뎌내긴 했지만 스토마, 즉 인공항문을 달아야 했다. 대변이 복부 밖으로 연결된 주머니로 배출되었다. 병원에서 몇 주 지내는 동안 살이 점점 붙으면서 화학요법에 필요한 체력을 거의 회복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장이 또다시 나빠졌다. 암덩어리가 그의 신장관을 다시 막은 것이다. 이번에도 튜브를 삽입했다. 양쪽 신장에 튜브를 하나씩 부착해 소변을 각기 다른 주머니로 배출했다. 결국 복부에 구멍이 3개나 뚫렸고 배설물 주머니가 3개나 달렸다. 나와 처음 마주했을 무렵 헨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감염에 무척 취약했으며 그런 상태에 진절머리를 쳤다. 그렇긴 해도 나는 헨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 빼주세요. 헨리가 내게 요구했다. 난 내가 무엇에 서명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망할 것들을 얼른 다 빼달라고요. 튜브를 빼내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거예요. 나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거예요. 상황을 되돌리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긴가요? 헨리가 격분해서 대답했다. 이봐요. 난 처음 진단받을 때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아무도 내게 뒷일을 생각해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요. 내가 이 지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보낸 4개월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야 온갖 수술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서 설명했겠지만 헨리는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의사들은 정작 중요한 질문을 빼먹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는 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헨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착각한 의료진의 강압으로 고통스럽고 모멸적인 수술을 받으며 무의미한 시련을 겪었다고 느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여러 의료팀이 찾아와 설득했지만 헨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이러한 결단을 내릴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결국 그가 거듭 요청한 대로 신장에 연결된 튜브들을 빼내기로 했다. 그 임무가 병동 주치의인 나에게 떨어졌다. 그날 아침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지만 헨리는 단호했다. 그럼 바로 시작합시다. 봉합한 부위를 한 땀 잘라내고 튜브를 살짝 비틀어 잡아당기자 첫 번째 튜브가 빠졌다. 잠시 후 두 번째 튜브와 세 번째 튜브도 빠졌다. 우리는 암 진단 이후 어쩌면 처음으로 그에게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꺼림직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곱씹어야 했다. 내 뇌리에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러한 충동에 반해서 행동하자 의사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았다. 튜브가 빠지자
헨리의 상태는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악화되었다. 신장에서 나온 독소가 혈류를 오염시키면서 의식이 점점 혼미해졌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그가 의도했던 대로 숨을 거두었다. 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게 얼마나 괴로울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을 맞닥뜨려야 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위한 삶. 아버지가 떠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장례식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했을 때 나는 다른 의사가 되어 있었다. 이젠 슬픔의 맛과 무게를 알았다. 병실에 들어서면 조만간 떠나보내야 할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매달리는 가족들의 쾌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슬픔도 사랑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슬픔의 고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나는 이제 속속들이 알았다. 나는 특히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통해 말기 진단이 모든 걸 바꾸지만 또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진단을 받기 전까지 74살인 아버지는 자신이 언젠가 죽을 걸 알았지만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랐다. 진단을 받고 나서도 아버지는 자신이 언젠가 죽을 걸 알았지만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랐다.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바뀐 거라고는 남은 나날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음미해야 한다는 자각뿐이었다. 아버지가 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남은 나날을 왜 나지? 도대체 왜 나야? 라고 따지면서 낭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아니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갈 거야. 호스피스에 돌아왔을 때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엔 병동의 모든 환자에게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순식간에 괴종시계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재촉하던 그때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떠나고 없어도 내 환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여전히 놀라우리만치 감미로운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완치는 물 건너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지낼 수 있다. 웃고 울고 감탄하고 위로할 수 있다. 더 농축된 상태로 삶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나날과 마찬가지로 삶의 마지막을 호스피스에서 보내겠다고 선택한 내 환자들을 위해 나는 죽어감이 살아감과 공존하도록 열과 성을 다했다. 우리는 살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어느 기간에 어디를 가서 뭘 할지에 대해 시간 날 때마다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의 계획, 노후 설계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계획은 보통 빠져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죽으면 다 끝이지 뭘 준비해? 하는 마음에서일까요? 삶 건너편에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살 만큼 산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죠. 사고와 불치병으로 우리의 죽음은 늘 삶 뒤에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면 분명 그 순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생명보험 들어놨다고요? 생명보험은 나의 마지막을 위한 대비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